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러시아 백군의 몰락으로 시베리아에 주둔했던 연합군 대부분이 철군을 단행하고 있을 때 일본군만은 계속 시베리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브레이크앤스팟 제7편, 제8편에서 이미 언급했었죠. 어쨌든 이때 시베리아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사기는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의 명분 자체가 일단 매우 빈약했었고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였던 본고에 비해 날씨도 너무 추운 데다 가는 곳마다 게릴라들의 공격에 시달리다 보니 대다수가 농사짓다 얼떨결에 끌려온 징집군이었던 일본군 입장에선 연합군들까지 하나둘 고향으로 떠나는 광경까지 보게 되자 그 박탈감이 배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군기 또한 점점 더 막장으로 치닫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20년 전 럴전적 때에는 그나마 국가위기상의 극복이라는 그들만의 절대적 대의라도 있었지만 이번 시베리아 출병은 그것마저도 없었던 어설프기 짝이 없는 출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럴전쟁 이후 직접적인 전쟁이 없었던 나름 평화로웠던 시기였던 이때 일본군의 군기가 예전보다 못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를 우려한 일본 군부는 군 전투력의 위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메이지 유신과 함께 조직된 초창기 일본군. 사실 이들은 말만 근대적 군대였지 실상은 대부분이 강제 징집된 농민들 후생도 있었던 1천억이 짝이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징병자원, 즉 적정 연령대의 남성은 그럭저럭 충분했었지만 정작 군인으로 육성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훈련 매뉴얼이 없다 보니 그 상태는 군대라고 보기엔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작 군대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농사만 짓던 농부들을 무작정 끌고 와 총만 쥐어진 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듯 징집은 했다지만 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다가 이때까지 일본 남성들에게 전쟁은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였고 그러기에 이들은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떠나 기본적으로 전쟁 자체를 이해할 능력조차 없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이라 하면 무사들만의 전유물이었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에게 전쟁은 그저 남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은 다이묘로 불리우는 각 본주들과 사무라이들에게만 국한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국민 개병제에 입각해 전 국민의 징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젊은 장정들을 모아놓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그저 밥만 축내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된 병사로서 써먹으려면 그것도 새로운 근대 전술 운영법에 맞춘 군대로 써먹으려면 새로운 차원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새롭게 정권을 잡은 메이지 정부의 군수뇌부는 이들 얼치의 군인들을 하루아침에 청행으로 탈바꿈시킬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따라 도입한 것이 바로 프로이센식 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나름 민주주의적 가치가 존재했던 프랑스식 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었지만 보불전쟁으로 프랑스가 프로이센에게 무참히 깨져버리는 것을 보자 바로 프로이센식 군제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18세기부터 프로이센군이 사용한 전투 방식은 당시에 여타 유럽 국가들이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열 보병을 이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즉 일정한 형태로 전열을 갖추어 전투를 하는 방식이었죠. 이것은 당시 병사들의 대부분을 이뤘던 하층민 출신들의 낮은 군기의식을 강제로 도출하기 위함이었는데 당시 머스킷 소총의 낮은 명중률과 느린 연사 속도도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일반 병사들을 각자의 개별 전투력을 극도로 발휘하기 위한 상계 전술에 투입했다간 필시 전투대용에서 이탈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정들로 이런 형태의 전술을 고집했던 것인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미친 신이나 다름이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즉 엄폐물도 없이 일렬로 서서 사격하기 또는 일렬로 서서 전쟁이 따위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술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각국 군대는 군기잡기가 군대의 가장 큰 과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가장 잘 수행하기로 유명한 군대가 바로 프로이센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당시 프로이센 군대에는 명령에 복종치 않는 병사를 잡아다 명투패듯이 두르고 패는 태형이 유행했었습니다. 차라리 맞아 죽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전투에 나가서 죽는 게 더 낫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일본군은 뒤늦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이센의 군기 시스템을 전술 교류에 고스란히 묻혀 들어옵니다. 그것도 오리지널 버전 그대로 말이죠.
제1차 세계대전과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미 유럽 군대에서는 이러한 차별 방식보다는 구금 또는 감봉을 하거나 계급을 박탈한 등의 근대화된 처벌 방법이 이미 도입됐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런 변화는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뒤늦게 구타를 통한 공류양립 시스템만을 도입해 아무런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선임자 혹은 상급자의 기분에 따라 시행하는 탁치고 구타로 발전시켜버립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유럽식 태용도 어디까지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공개적으로 엄격하게 행해지는 군법상의 형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역시 일본스럽게도 폭력이 군기를 잡는 데 제일 쉽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때문에 이들에게 규정 없는 구타점은 아무런 문제거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하급 장교들은 상급 장교들에게 두들겨 맞았고 억울하게 두들겨 맞은 하급 장교들은 밑에 있는 하사관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으며 또 하사관들은 그 분풀이로 당시 인간 대접은 눈꼽만도 하지 않았던 사병들을 더욱 가혹하게 두들겨 패는 폭력의 순환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서로 쥐잡듯이 두들겨 패는 고리가 확립되었으니 이때부터 쉼없는 구타의 악순환이 전체 일본군을 지배하게 됐죠. 심지어 일본군은 이렇게 구타로 인해 경직된 시스템을 가리켜 군기가 엄정하게 확립된 좋은 사례라고 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에서 병사들을 교육시킬 때 따귀를 때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점호시에 줄바따를 때리는 것은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본군의 정신주의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주의보에 맞으며 구타에 경대돼 버린 일본군 병사들은 그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이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간 군대의 추억이라며 또다시 미화시켰죠.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대한민국 군대가 언뜻 생각납니다. 해방 후 장군 초기 일본군 출신들이 대거 국군에 들어와 그대로 전수시켰던 일본군의 이런 썩은 잔재들이 한국군에 그대로 이어졌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됐던 것이죠. 거기에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라는 속성까지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쓸데없는 군국주의적 엘리트의식에 묻혀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두 번에 걸친 군사구태타로 심각한 헌정질서의 파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지긋지긋합니다.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은 그렇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선진군대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어쨌든 이런 구타 문화로 점철된 일본군은 결국 고도로 막정화된 군대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일본군 수뇌부는 여기에 대해 병사들 상대로 독특한 정신교육을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바로 일왕이라는 뒷방 구석에서 몇백 년을 껍데기로 살아온 존재를 갑자기 끌어내 천황은 만세기인 신의 아들이므로 이 존재를 위해 너희들은 목숨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도 군신이 될 수 있다. 라는 회개한 논리를 강제로 주입하거나 혹은 사탕 발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샤머님조차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가치관. 하지만 이것은 군부의 교묘한 정적인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하급 사무라이들이 기존의 계급 전통을 파괴하고 저지른 쿠데타가 바로 메이지 유신이었던 관계로 자신들의 모자란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계급으로 따지자면 제일 높지만 수백 년간 구석방 명예직일 뿐이었던 일원을 꺼내와 마스코트처럼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반란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거사는 체제를 붕괴시키는 하극상이 아니라 지존의 위치에 있던 천황을 복위시킴으로써 체제를 다시 정상화시킨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쿠데타의 명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약한 집권 명분을 숨기고 나아가 심소봉대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해도 갑니다. 하극상을 저지른 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하극상이니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구타와 미신으로 점철된 일본군. 그들은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나름 겉으로는 정예군대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상대가 워낙 군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존재들이어서 그렇게 인식됐던 것뿐이었고 실상은 말도 안 되는 정신교육과 구타로 경직된 군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군 수뇌부는 병사의 안전과 처우에 관해선 일체의 고려도 없는 작전만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사상자의 속출이었죠. 훗날 미군들이 일본군을 기관과 군기가 바로잡힌 군대라고 평가했던 것도 이런 속사정 모른 채 고함을 지르며 냅다 죽으라고 달려든 모습에 일단 당황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모든 것이 용맹성이 아닌 그저 등 떠밀린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잘못 알려졌던 일본군의 군기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이번 시리즈의 본론인 일본군 성문화의 역사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군의 성문제 역시 앞서 말한 무자비한 구타를 동원한 일본군식 군대 문화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다시 1920년 당시 일본군이 주둔했던 시베리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곳은 그들이 이때까지 보고 생활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군은 가난한 군대였습니다. 더구나 전황 자체가 매우 급박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렇다 할 성에 관한 문제 역시 그리 크게 되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의가 달라집니다. 브레켄스팟 체코 군단편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 일본군의 시베리아 원정은 체코 군단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해 시베리아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꼼수였지만 어찌됐든 일본군 입장에서는 나름 여유있는 전쟁터로에 파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블라디보스톡은 거의 모든 것이 유럽식 생활 양식으로 꾸며진 곳이었고 문화 자체도 완전히 유럽화된 지역이었죠. 그리고 20세기 초의 유럽은 소위 낭만주의와 성개방의 문화가 몰아치면서 반나치슈로 유명한 파리 몽마르트의 물랑루즈 같은 대표적 문화가 만발할 때였습니다. 그런 흐름은 이곳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은 오늘날의 성문화 천국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나름 유교적 문화에 익숙해 있던 시절이었죠. 물론 여타 동부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선 자생적이든 어쩌든 좀 더 개방된 성문화의 속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당시 순진한 농촌 출신들이 줄을 이뤘던 일본군 병사들은 당시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넘쳐나던 유럽식 스트릿 클럽을 보고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모두 눈이 뒤집혀버립니다. 물론 이런 곳은 장교를 많이 출입할 수 있었던 곳이었지만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이런 퇴폐적인 클럽뿐만 아니라 백인 여성과 각국의 매춘 여성들로 구굴되는 매춘굴 또한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베리아에 파견된 일본군 내에 만연해 있던 바로 전쟁이 많은 태도, 즉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보면 당시 시베리아 파견군의 보급품을 조달하던 조선 주차군 사령부의 업무에 잘 나타나 있는데 원정군 대부분이 관비로 만주여행을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사계의 저가 심히 우려된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시베리아 파견 일본군의 수준은 딱 이 정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놀러온 기분으로 시베리아에 상륙한 일본군, 이후 이들은 바이칼 호수 지역까지 진출하긴 했었지만 적군계열 빨치산들의 게릴라전에 시달리고 가뜩이나 군 내부의 무자비한 구태에도 시달리다 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추위까지 닥쳐오자 본인들의 임무는 그냥 다 내던져버리고 모두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돼버리고 맙니다.